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젓갈. 봐요. 저기 중앙젓갈. 네, 아주 강경이 뭐 100년, 200년 전에도 젓갈이 유명했던 것 같아. 잘 아시는 대로 강경이 지금은 이제 읍입니다만은 100년 전, 150년 전, 한 1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는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평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경, 세 번째가 대구였습니다. 1평양, 2강경, 3대구라고 할 정도로 강경이 엄청난 그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그 운송이, 교통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 서천, 서해안 바다에서 군산항에서 쭉 들어와서 말하자면 해항은 아니지만 하항,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금강의 지류에 있는 아주 천혜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따 옥녀봉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공에서 보면 이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로 물의 도시라고 되어 있는 곳이 강경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강강자, 경치 좋다 하는 그런 게 딱 이미지가 맞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강경으로 봐서는 발전의 기회가 됐지만 우리나라로 봐서는 저지간 그 굉장히 슬픈 역사인데 일제 강점기, 일제 제국주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강경이 더 발전하게 된 동기가 그런 그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어떤 그 물자의 수송,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그 쌀을 모아서 일본으로 가져갔던 곳이 강경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강경이 그 일제 강점기 들어서면서 번성을 하다가 쇠퇴하게 된 이유는 아까 어떤 얘기했지만 교통이 물에서 육로로 바뀌는데 자동차,
기차가 나오고 특히 철도가 나오면서 경부선이 먼저 뚫렸죠. 1905년도에 부산 경선까지. 그러면서 이제 물류가 대전 청주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공주가 더 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를 먹은 건 이제 호남선이 이제 강경도 지나갑니다만은, 호남선이 뚫리니까 뭐 이제 물로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바다로. 그러면서 군산도 쇠퇴하고 강경도 1930년대 이후는 이제 쇠퇴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기운이 오랫동안 가다가 자 지금 오늘날은 이제 젓갈이 왜 유명하냐면, 저희가 조선시대도 보면 제주도에서 해산물 이런 것이 와가지고 이따 잠깐 시간 되면 가보려고 하는데, 강경포구까지 와서 거기를 이 포구에서 말하자면 해산물이 여기서 내륙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산물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집산지였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좋은 개발을 한 것이 이제 강경이 쇠퇴하면서 이제 젓갈로, 그래서 젓갈 축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강경의 번성을 알아볼 수 있는 첫째의 흔적이 이제 그 건물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한일은행이라고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한일은행 강경지점이라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대략 일반적인 설은 1913년도에 이 첫 건물을 졌다는 거야. 이 한일은행 요 강경지점 건물을. 그래서 이게 문화유청에서는 이게 등록문화재입니다. 문화재예요. 보시다시피 이 전통적인 고건축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건 이제 근대문화재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로 조적조라고 벽돌을 싸서 집을 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눈에 은행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요 뒤에서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서양식 건물이죠. 서양식 그 건물은 르네상스나 이런 건물들 거의 특징은 앞에서 보면 좌우가 대칭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은행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금고입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더 시간을 들어가 보시면 이게 금고 건물이야.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규모 있게 적고 높아 보이지만 1층 건물입니다. 2층이 아니에요. 통층으로 돼 있다고. 그래, 애관도 이 전면에서 보면 코니스라고 해서 아주 서양에서 본 뭐 여러 가지 그 지붕을 받치는 아름다운 형식을 코니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현관 문이 적어요. 그 적은 이유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뱅뱅 돌아가면서 창문이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그 도둑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여기에 은행까지 1913년도면 굉장히 이른 시기인데 여기다 은행을 설립했느냐? 고 하면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주도해서 한 거로 보이는데, 이제 일본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이유는 저 아파트 사이에 거기가 강경포구예요. 거기로 말하자면 그 배가 들어왔다고. 배가 들어와서 한참 그 강경포구가 성할 적에는 그 1920년대 이런 때쯤에는 뭐 그 하역 작업하는 사람들이 배가 하루에 한 200척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도크를 만들어서 이따 가볼 건데, 관문을 만들어서 물 들어왔을 적에 배가 들어오고, 이 썰물망에 빠져나가는 동안에 이제 하역 작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야. 200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들어온 배에서 이 물건을 내리는 그 노동조합 인원이 200척 곱하기 뭐 한 배당 몇 명 곱하면 거의 2,000명 이상이 노동자가 있었다는 거야. 하역 작업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주 객주가 200명이니까 얼마나 부자가 많은 거야. 거기다가 노동자, 그분들이 저금하고 적금하고 금융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하고 이 노동조합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일제 감정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최근에 여기 작년만 해도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강경 논산시에서 이게 근대문화재를 지금 이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막혀 있었는데 뚫은 게, 옛날에 여기가 아마 말하자면 짐이 큰 짐도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창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워낙 번성하니까 이쪽으로 와보시면 요거는 근래 복원한 겁니다. 이제 강경 구락부, 돈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뭐 카페라고 할까, 뭐 이런 그 모임체죠. 강경 구락부. 요거는 이제 복원한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 커피하우스라고 썼습니다만은 그 이런 다방도 있었고 이런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강경 호텔 뭐 이런 걸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그 금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생문화재를 하셨어요.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을 여기서 했고, 또 여기를 중간에 이제 내부는 많이 변화됐어요. 그냥 있는 건 금고 자리하고 금고만 있고, 내부는 근래까지 뭐 도서관으로 쓰다 뭐 이러다 지금은 강경 역사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해서 자, 우리나라 근대기에 이런 그 역사 유적 건조물 이런 게 강경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어떤 그 이런 그 호텔 또 백화점도 여기 있을 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발전 과정에서 다 해체해서 지금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이따 보게 될 지금 본 한일은행 강경지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한 호남에서는 제일 크다는 연수당 한약방, 거기는 못 가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그 다음에 이따 가게 되면 옥녀봉에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 그래서 이 강경이 조그만 도시입니다만은 그 말하면 교회 이런 것이 아주 강경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강경이 근대문화유산의 답사지로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강경이 이렇게 좀 덜 번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강경을 잘 답사하고 젓갈도 좀 사가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냐 해서 강경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부분을 말하면 서양식 건물에서 하는, 우리는 주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그걸 코니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위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지은 건물이야. 짙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의외로 들어가는 문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게 특징이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강경중앙초등학교가 1937년도 초등학교 건물이 대부분 다 없앴는데 그 강당만 남아 있어. 보면은 애관이 이렇게 하얀 돌림띠를 했어요. 그 옆에 코너에 보면, 그죠? 거기도 똑같이 한 20년 정도 나지만 서양식으로 멋을 내기 위해서, 단조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서리에 하얀 띠돌림을 했죠. 보셨나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경에 오면 한일은행 이 강경지점 건물이 근대기 건물로 잘 남아있는 택이에요. 한일은행 강경지점은 1913년도에 졌고, 그만큼 여기가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할까 돈이 돌았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금방 가게 될 요 포구를 통해서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 많을 적에는 강경의 유동인구가 한 3만이 넘었대요.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성할 적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지만 이제 서양의 노동조합 개념을 아는 거죠. 왜? 객주는 이제 물질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를 부리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합쳐져야 되잖아. 그래서 정홍섭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1925년도에 옛날 사진을 보면 낙성식을 했어요. 그 당시 건물을 보면 목조지만 여기 와서 볼까요?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1900 그저께네 1925년 10월 2일 날 요렇게 낙성식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정 14년 10월이라는 게 25년이거든요. 앞에도 기단이 높았네. 높았죠. 이게 이제 메꿔진 거네. 메꿔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복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복귀했을 가능성. 그래서 1층은 사무실. 맞죠? 사무실 여기 방이 2개고 저 사진 찍느라고 다들 올라가 계신데 그래서 요 부분만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1평양, 2강경, 3대궁 이렇게 돼 있고 포구로는 그러니까 포구라는 건 포구는 원산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해산물과 공산품이 거래됐고 하루에 노동자 번수가 2,000명, 3,000명? 아까 저희 200척의 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정응섭이라는 사람이 개인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식 목주 건물로 지어서 10월 3일 날 완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게 노동조합하면 지금도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데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경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적이죠. 그래서 다행히 좀 많이 손은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1층으로 새로 보수하면서 1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부재가 기술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건축의 한옥 건물 마냥 무겁지 않기 때문에 기둥이 얇아져. 기둥이 우리나라 기둥은 소나무 기둥 굵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지붕을 최대한 앞으로 내기 때문에 아까 한일은행 건물은 지붕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건축 연면적이 넓어진다는 뜻이야. 지붕을 안 내면.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한 거죠. 이것도 보면 건물이 작긴 해도 대번 알아볼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식 건물하고는 달리 기둥이 얇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현관 들어가는 데가 이걸 포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말하자면 고관이나 누가 오면 와서 저기까지 비 맞지 말고 포치를 내는 게 이제 이런 서양 영향도 받고 현관을 내고 이런 것이 자그마한 건물이지만 옛날에도 포치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게 특징이에요. 우리 건물에는 이런 거 없거든. 우리 건물에는 보셔요. 우리 건물은 이게 막 널리리 기와집이잖아. 근데 이거 지붕이 있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빼가지고 짓고 하늘은행은 아예 그래서 수원 화성이나 이런 데를 꼭 가보라는 게 우리나라 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수원 화성 쌓은 방식을 보면
청나라 영향을 받아서 벽돌 아주 단단하게 쌓고 저적조로 그러면 적군이 못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쓴 글에도 보면 청나라 건물과 우리 거와 비교하면 이런 조적조 건물, 단단하게 쌓아서 온 건물이 장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문화적인 차이죠.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건축 연면적을 늘렸었고, 우리는 이제 멋있게 보면 이렇게 처마를 내야 피를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저 금강 지류가 금강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공주로 올라간다고. 이게 강경이라고, 저 금강이라고. 저기가 옥녀봉 정상이고, 그래, 이 물이 지류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항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발전하게 됐던 동기는 이 강경천에 물이 들어왔을 적에 저 관문을 만들어서 물을 가뒀다고. 그러면 지금은 막았지만 저걸 여닫았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찼을 적에 배가 뭐 10척이고 200척이고 뭐 몇 척이 많을 적에 200척이 들어오면 거기 사역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강경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동기가 요 강경에 관문을 설치하면서 강경이 이런 그 물류의 기지로서 역할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군사랑도 잘 안 되고 지금 물류가 이리 올 필요가 없잖아. 여기 강경도 호남선이 지나가고 그 철도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댕길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폐쇄시킨 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공사 중이라 그러는데 이따 찍을 적에는 저 앞에서 찍어야 이뻐. 표가 나는 게. 지금 뒤에 와서 찍은 거예요. 그렇게.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강경에 우리나라 교회에 최초 잡은 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도 종류가 여러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침례교회인데 성결교회도 여기 우리 강경에 있고, 예배당 유명한 게 이건 이제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입니다. 뭐 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 여기가 오늘은 못 가봤으면 여기서 바로 경기가 익산이에요. 요 밑에가 바로 저기 보이는 데가 익산이거든요. 익산에 나바위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나바위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신부가 우리나라 최초 신부잖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이거 뭐 선글라스를 썼나? 괜찮아요. 아까부터 제가 선글라스 썼어요? 문제 있네. 그럼 아까 모시는 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그 김대건 신부가 우리나라 그 당시는 이제 카톨릭 이걸 금지했으니까 중국에 이제 많이 공부하러 가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신부가 돼서 한국의 이제 조선 땅에 처음으로 이제 상륙한 데가 나바위. 그게 1860년대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쪽이 그 바다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가 좋은 곳이죠. 그런 사례가 있듯이 여기도 1800 몇 년도인가요? 80 연도가 안 써 있나요? 1896년. 1895년도에 미국에서 여기 파울링이라는 선교사가 어디 있을 건데 그분을 여기다가 파견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파울링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그 지병석이라는 집사의 집이요. 여기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파울링 선교사 부부, 가데린 선교사, 지병석 집사 내에서 5명이 최초로 예배를 받다 해서 기독교 한국 침례 국내 최초 예배지라고 쓴 거예요.
그럼 지병석이라는 사람 뭐 했냐? 아까 얘가 장사나 사업하기 좋다고 했지만 원산까지 가면서 여기서 포목 장사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족들이 여기서 그 예배를 받던 최초 예배지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최초 예배지. 아까 파울링 선교사가 누구지? 이거 없나? 근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게 선교사분들이 정성이 대단한 게 여기에 그 큰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어디 써 있나요? 그래요. 1899년 예. 저 큰아들 아버지가 파울링이고 고든 파울링을 서울 양화진도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다 묻고 저지간 그 이후에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이 페닉 선교사라는 분은 죽기까지 여기 있다. 그래서 나바위 성당 거기 가보면 거기 신부들도 거기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애국의 선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지. 그런 거예요. 아까 파울링 선교사 이제 흐리에서 안 보이네. 어디 89년 26세 한국에 와서 일생을 여기서 바쳤다는 거 아니야? 오, 대단. 저 한복도 있고 패닉. 어디 파울링이 어디 있을 건데 처음 장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처음으로 그 부부 아까 애국인 부부 해서 5명이 여기서 최초로 그 침례 교단에서 인정한 거니까 이렇게 최초 예배지로 이게 폴링 선교사네 이 사람이. 예, 폴링 선교사. 이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장남인가? 이 사람도 일찍 죽었네. 1800. 그때 이게 복원하게 된 게 그 당시에 1901년도 아까 봤던 패닉 선교사 신명균 한국 목사가 강경기에 들어와 찍은 사진으로 왼쪽 끝이 이게 패닉인급이네. 그 다음에 신영균 목사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다행이지. 예, 그러면. 그럼. 대단한 사진이네. 그럼. 사람도 많은데. 그럼. 선교사가 있으니까. 그럼. 카메라가 그때는 아까 그 사진인데 이렇게 하다가 네.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게 이제 이렇게 와 교회가 여기 와 예배 보고 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고 깨이고 했으니까 주로 이제 일본에 반대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1942년도에 이 침례교회 지도자 32명이 체포돼서 원산 헌병대에 감금돼 10명은 거기서 죽었대요. 순교하셨대.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집은 격자행이잖아. 네. 강경 침례교회 대지 4,000명을 여기가 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종교 네. 신사를 여기다 짓고 그거 신사 안 한다. 참배 안 한다. 네. 말하자면 유일신이잖아 기독교. 안 한다니까 강제 해산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 침례교회 역사죠. 그리고 역사는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저쪽에 보시면 여러 2개 비석이 있는데 여기가 1919년 3월 1일은 아니고 한 열흘 지나서 강경 정날 3일 만세운동을 아까 그 강경 젓갈시장인데 이쪽 하시장, 상시장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기서 만세운동하고 했다 이게. 잘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적권 향토 유적이요. 그래도 문화재급인데 이런 건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공원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에 공원에 강경 항일운동 만세 운동 기념비라고
세우는 거야. 1985년도에. 예? 아까 얘기한 대로 1919년 3월 10일 강경이 큰 시장이니까 장날에 500명 군중들이 옥녀보행에 모여서 만세 만세 뭐 이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로 20일 날 또 여기서 했고, 그래서 이거를 1, 2차 옥녀봉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1985년도에 이렇게 세운 거지. 예? 청년까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나는 이건 잘 안 읽어봤는데 이건 어떤 추모 그림 같아요. 좋죠? 좋죠? 좋아요. 여기 뭐 지키는 사람 가성했는지 여기 서면 알 수 있어요. 저게 이제 공주에서 내려오는, 그죠? 공주, 부여, 이렇게 금강이란 말이? 금강치료. 예. 금강지류죠, 이게. 금강지류에서 여기 논산천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오잖아. 요 앞으로. 저희가 강경시네요. 몇마다 고지 안 되는데 여기가 이름이 옥녀봉이요. 구수록자, 여자죠, 옥녀봉이요. 왜 옥녀봉이냐? 천상에서 선녀들이 보니까 이 지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데가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선녀 여럿이 여기 와서 이제 목욕하러 내려왔나 봐. 근데 너무 선녀 중에 하나가 너무 가지고 그게 이제 옥녀봉의 전설이요. 근데 그 얘기대로 선녀가 많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봉수라는 뜻을 잘 아시겠지만 밤에 횃불로 띄우는 걸 봉이라고 그래. 같이 해보시죠. 봉, 횃불봉. 그 다음에 수는 연기요. 낮에. 그래서 봉수는 소통수단인데 어떻게 하느냐? 횃불과 연기로 뭐 몇 번 띄우면 누가 전쟁이다, 뭐 쳐들어왔다 이런 거. 그래서 한양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저 두만강에서 이 압록강, 또 중간, 그 다음에 남해안, 이렇게 주 간선이 5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경흥에서부터 강계, 내륙 강계, 그 다음에 순천, 전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봉수대가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옥녀봉 꼭대기에 이런 봉수대도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주요 간선은 아니지만 어떤 그 지선으로 그런 봉수 시설도 돼 있고. 그래서 옥녀봉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강경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 앞쪽으로 내려보실까요? 이게 수운정이라 부르는 정자가 저기 수운정 밑에 봉하대, 여기 서 있는데 봉, 연기, 급한 소식을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간선, 백두대간을 저기 주요한 그 선이죠. 그거는 직봉이라서 동쪽하고 북쪽으로는 저쪽 강릉, 그쪽으로는 경흥, 저 부산 쪽 옆에 가면 동래잖아. 동래.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있는 서쪽하고 북은 내륙으로 강계, 아까 얘기했던 평안도 강계에서 저 북한 의주, 서남은 순천 이렇게 내려가서 봉수 역할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어요. 와, 이것도 처음 알았네. 서울이. 예, 목멱산. 그러면 서울을 다 모여야 왕한테 보고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변이 났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예.
남산이 목명산이었구나. 목멱산. 예, 목멱이라는 게 그 멱이라는 게 멱단다고 목. 가면 술이나 먹을 줄 알았지 이런 여유를 느낄 줄은 그래. 알았어야지. 그래. 아까 저 얘기했던 포구 들어가는 데가 저기. 예. 그래도 참 머리 쓴 거지. 예? 그게 뭐 저기 등대 같이 옛날에 배 들어오는 안 난다고 저 등대 같은 것도 세워지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대박 났어.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없어요. 왔을 적에는 건물로 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이 고건축사 발달사 과정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는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길쭉하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우리나라 목수들이 이걸 설계하고 질 적에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그 목사가 시월 빨리빨리 저 넓게 지하니까 사방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진 거야. 이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천장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을 적용하면서 거의 말하자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막 이연해서 진 집이야.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나타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짓는 집이 없어요. 이 창문틀 같은 거 보면은 일제식이잖아 지금. 그 천장은 지금 우리나라 한옥식인데 그렇고, 그리고 저 문이 저쪽 반대쪽에 있었는지 이쪽에 저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이 안쪽에 목사가 이쪽 재단이 이쪽 저 선풍 있는 쪽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교회에 와도 남녀가 같이 못 앉아요. 못 서 있어요. 그래서 저 기둥에다 포장을 치고 문도 따로 있고 따로 들어왔다고. 근데 양쪽에서 목사는 쳐다볼 수 있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자는 없었으니까 마루인데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니까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야. 그러느라고 선풍기 있는 자리는 기둥이 하나 없어요. 목사를 보게 하려고. 이걸 기둥을 하나 감췄다 해서 감주법이라고 그래. 같이 해봐. 감주법이 적용된 건물이야. 이게 평상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목사를 보이게 만들라니까. 이해했어? 아주 오늘 별걸 다 보네. 이게요, 그래서 뭐 저기 써 있는 거로 보면 이게 1920 몇 년도가 졌는데, 어쨌건 이 건물이 잘 이렇게까지 살아남았고, 뭐 6.25 전쟁 때 저 뭐죠? 폭격을 했는데도 불이 안 탔고 여러 이적이 많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오늘 나 별걸 다 보네. 나도 이거 들어와 보지는 못했어요. 밖에서만 봤지. 밖에서 포치식으로 저쪽에 이렇게 돼 있네. 거기도 뭐가 뒤로 나갔잖아, 좀. 그죠? 저 부처님 재단맨들도 대왁을 바다 위에 띄워놓고 심해를 헤집고 다닌 어머니, 귓속을 울리는 통증을 안고 간신히 빠져나온 공푸른 바다, 물태기 속 소라구동 전복이 불꽃을 피해 달아나고 있네. 눈발이 날리는 날에도 바닷속엔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나곤 했지. 물결에 황홀하게 흔들리는 산호초들, 수많은
발길을 헤쳐 다다른 해변에서 하루치 무서움을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 앞이었네. 강경포에 나와 있습니다. 강경포. 지금 여기 보시면 주차장 여기 강경 젓갈 축제하는 장소거든요. 여기가 하천부지인데 지금은 하천부지를 이제 돋아서 매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원래는 이거보다 낮았겠죠. 이제 매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 강물 높이하고 왜냐면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그래서 요 뒤에 보이시는 이제 이 둑이 이제 하천 둑이었을 건데 이렇게 그 둑도 이렇게 높진 않았을 거고. 근데 얼핏 봐도 우리가 지금 시내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강경 읍내에는 물이 만조가 되면은 여기보다 낮아요, 지대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침수나 이런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배수 이제 저기 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이제 하수 시설 같은 걸 해놓으면 여기가 물이 높아지면 역류도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 광천 같은 경우는 옹암리가 그렇거든요. 옹암리가 그렇고 광천의 원장터인 구장터 지역도 물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하는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물이 굉장히 지금 넓잖아요. 하천부지 매립을 해놨는데도 넓잖아요. 군산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군산 하구 쪽에서 배가 들어오면 지나서 이제 강경 지나서 논산 지나서 부여 지나서 공주까지 가는데 큰 배, 아주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에요. 큰 배들은 밀물 썰물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데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저 공주 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밀물 썰물 영향을 받아요. 밀물 썰물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밀물이 들어와도 바람의 영향, 옛날에는 이제 돛배니까 바람의 영향을 좀 있어야 큰 배가 좀 갈 수 있는 거고, 작은 배들은 뭐 노져도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간 큰 배들이 물때의 영향을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는 장까지가 여기, 그래서 이제 장애가 굉장히 컸었고 대규모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배들이 뭐 예전에 상선들이 막 200여 척 이렇게 돌았는데 200여 척이 아까 보시지만 지금 저쪽에 배 모양 해놓은 데서부터 이렇게 이게 옥녀봉이거든요. 요 옥녀봉 앞으로 해갖고 물길이 이렇게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큰 배가 들어가긴 사실 무리죠. 아까 보셨지만 수로도 좁고, 그래서 큰 배들이 여기다 정박을 하고 노역자들이 이제 여기서 노역을 해서 요 바로 둑 넘어가 읍내니까, 읍내 조금만 지나가면 시장이니까 무마차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든지 아니면 이제 작은 배, 평저선이죠. 평저선, 작은 배, 바닥이 없는 평저선 같은 거를 옮겨 싣고 작은 물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시장 안까지 들어가는 구조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옥녀봉은 예전에 이쪽 앞쪽은 물길이 닿던, 그러니까 길이 없었어요. 앞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닿던 곳이었었고, 지금 우리가 저기 정자가 위에 지금 옥녀봉 위에 보이는데 그 밑에가 이쪽 앞쪽으로 보면 우리 중고제 판소리에 또 유명한 근대 오명창이었던 김성옥, 네. 김성옥 아닌가? 거기는 아들이고, 김정근은 김성옥의 아들이고, 네. 그래서 여기 생가가 있었던, 살던 집이 있었던, 그래서 장터가 여기서 이제 배 많이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이제 장으로 이제 또 노래하러 나갔었겠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대문화만 둘러봤는데 장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여기가 3대 시장이었으니까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점까지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광천을 이제 우리 살던 지역을 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광천 같은 경우도 큰 배가 들어오는 게 이제 옹암리까지, 독배까지 들어왔고, 독배 위로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배들 이제 옮겨 싣고 물이 오수산 밑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광천장까지는 조금 작은 배들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은 옛날에 물길과 합쳐져서 큰 장이 섰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 번 답사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길이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 그러니까 모든 교통과 운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충청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옛날 운송, 교통, 뭐 물류 이런 쪽에서 중요한 위치. 그래서 여기 강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산물 같은 게 이제 집중이 되고, 그래서 젓갈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로 운반할 수 있는 곳까지 와서 여기서 더 내륙으로 이제 물건을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염장을 하지 않으면 썩어서 운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염장 산업이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젓갈이 많이 젓갈 시장이 커지게 된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물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이제 수송을 했겠죠. 그래서 공주 그 부여까지는 옛날에 백제는 도읍지였고 시장이 컸었으니까 어느 정도 물건이 이제 유통이 되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모든 물건이라는 게 물류 유통이라는 게 또 시간적 제약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운송을 해야 될 거는 육로로 운송을 하고, 굳이 배로 가야 될 것들은 이제 조금 작은 배에다가 평저선에다가 실어서 유통을 이제 더 위에까지 올라가서 유통을 하긴 했겠죠. 그러니까 물때만 아니면 수량은 충분하니까 배들이 유통을 하는 것까지는 충청도 내륙까지 깊숙이 유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경은 물길과 관련해서 포구,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시장과 물류의 유통, 그 다음에 근대 문화가 여기 형성됐던 원인도 그 이전부터 형성돼 왔던 이 물류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문화도 일찍 다른 데보다 일찍 생겼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것이 느닷없이 생기진 않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그 연유를 살펴보면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맥락에서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경 답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